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죠.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털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못내 아쉬움도 남고, 그렇죠.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기 잠깐 들어봤더니 좀 어려웠다, 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 전체적인 어떤 그 출제 방향이라든지 논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제 기출 해설, 두 번째는 내가 쓴 답안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와 논점과 관련된 논점별 이제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서 1시간 강의하고 잠깐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자, 출제 전체적인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논점 자체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평이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논점에 해당되는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이런 약간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제한된 속도 시험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빠듯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개념들은 다 뭐 강의나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중시했던 개념들이 아닌 것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다뤘던 거고 다 중시했던 것들인데, 다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체감상으로 볼 때는 매우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의고사 볼 때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어려워지니까 뭐 이렇게 어려우냐? 다 이제 그 오픈형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해보고, 실제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 시험장 가보면 느끼는 그 뭐 체감상 그 온도 차가 분명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변별력 요소입니다. 아마 이제 그 점수로 본다면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제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합격 점수가 좀 더 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 점수만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렵게 나오면 합격생 평균 11점에서 12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올해도 칼치하면 뭐 11점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 조금 이제 허용 답안을 좀 많이 허용해서 물체 정도 들어가게 되면 11점, 12점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쉽고 어렵고는 상대적인 것이고, 대체로 보면 대부분 다 쉽고 어렵게 느낀다고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생각 들고요. 다만 이제 내가 쓴 답안이 제발 좀 이제 허용 답안으로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변별력 요소가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인데, 이거 첫 번째 논점이 이제 교육과정 논점이죠. 출제자는 세 분입니다. 교육과정 교수하고 교육방법론 교수, 그다음에 교육행정 교수, 이렇게 세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교육방법론 교수하고 교육과정 교수가 협의해서 교육평가 문제를 내고, 서술은 교육방법론 교수가 문제를 서술하는 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확정 지으면 좀 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들어가서 두 분이 협의해서 교육평가 부분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교육방법론 교수가 문제 두 개 낸 거죠. 교육과정 교수하고 해서 이렇게 출제해서 보는데, 전체적으로 논점을 보면 이제 출제 그 영역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중요한 것들만 다 이제 출제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논점이 이제 교육과정 파트인데,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안, 교육과정 첫 번째 논점이 교육과정 수직적 연계성과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이죠.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 다뤘던 얘기들이죠. 수직적 연계성은
수직적 연계성은 그 여기 강의하시는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수직적 연계성을 뭐 교재에서 얘기하거나 뭐 언급하신 분은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수직적 연계성이 중시되고 있어서 교재에 집어넣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책에 있다, 뭐 언급했다 하는 경우라 한다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베꼈거나 아니면 저하고 따라서 같이 이제 옮겨왔거나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 들고요. 작년에 나왔던 그 스나이드 등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뭐 책에 전혀 없는 것들인데 저희가 다뤘던 거고, 수직적 연계성도 마찬가지죠.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범위 계열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이든 뭐 모의고사든 뭐 중요시 했다는 거는 논점들은 맞았는데 이걸 이제 활용하는가 부분인데 우리 그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논점은 정말 쉬운 거예요. 모의고사 뭐랄까 첨삭 과제로도 이미 했었고요. 첨삭 과제로 할 때 보면 그 첫 번째 그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이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이제 변별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모의고사도 받고 또 첨삭도 했는데 분명히 이제 내용 보면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고려해서 재조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와 계열의 그 관점 속에서 논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약간 오픈형 문제는 좀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개념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개념 범위 안에서 생각을 논의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범위라는 것이 무엇이고 계열이라는 것이 뭔지 범위와 계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논의 서술해 주면 되는데 다만 이제 교과 내니까 교과와 교과 연계되는 통합 들어가면 틀리는 거 일단. 이거 우리가 모의고사 봤을 때도 교과 내에 재구성 방안을 서술하라고 했더니 교과와 교과를 통합한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문제를 잘 안 읽으신 거죠. 한번 연습했으면 이것도 교과 내 재구성 방안이기 때문에 교과 안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서술해 줄 수 있고 그거는 이미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논점은 정말 쉬운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이제 변별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평가 부분인데 평가 부분에서는 평가 자체가 다 좀 어려웠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서 머리 맞대고 협의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총평관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진단평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평관의 관점에서 진단평가 실행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단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총평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총평관의 관점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개념을 결합을 시켜서 문제가 냈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둘 다 생각해서 떠올려서 서술해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두 가지 개념 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대학 교과서에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출제된 논점들이 대학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상의하고 머리 맞대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복합시켜서 이걸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평상시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이걸 얼마나 응용하고 활용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또 뭐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하면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총평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진단평가가 뭔지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총평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술해 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의 복합적인 문제라서 아마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생각 들고 그다음 두 번째 총괄평가에서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과 그 이유를 제시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총괄평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총괄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점수를 그 평가 결과가 점수죠. 그 점수를 해석하는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왜 그런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제시문에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타인과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상대평가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평가 아니면 절대평가네요. 절대평가. 준거지향평가, 준거지향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준거지향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교육 목표라든지 또 성취 기준이라든지 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좀 과거에 내 성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자기를 기준해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니까 타인의 반대는 자기죠. 자기. 이 비교평가 아니면 비교평가는 상대평가, 상대평가의 반대는 절대평가. 이렇게 개념을 추론해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약간 제시문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훈련했었는데 뭐 실제 시험장 가보면 뭐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이것도 책이 없어요, 이런 거. 책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대학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보세요, 없어요. 평상시에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알고 이 개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섞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평가 부분은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어서 여기는 특히 그 평가 해석 부분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섞여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마 이 두 번째 논점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교육 방법론 부분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교육 방법론은 딕과 캐리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딕과 캐리는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고, 딕과 캐리의 교수 전략,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서 고립감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 부분, 이거는 모의고사를 여러 번 다뤄봤었죠, 그죠? 온라인 원격 교육 온라인 하면서 심리적 거리감이 생길 수 있고 혼자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또 SNS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다뤘고 해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연수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지원 방안인데, 지원 방안은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논점으로 많이 연수를 했기 때문에. 학교 연수가 뭐냐 이거죠. 학교 중심 연수.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죠. 교과서도 없어요. 근데 대학 교과서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할 때 실무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라서 교육행정학이 이론적으로 볼 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연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활동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연마하고 뭔가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그 장학 같은 부분들, 학교 교내 자율장학도 연수한 이 부분이거든요. 자율장학이라든지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뭐 교과 협의회, 뭐 동학년 협의회,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연수 활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그 교육행정 중에서 교육행정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학 잘 받아주라고. 장학하고 지도성이 중요하다. 그 장학학을 약간 섞어서,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이미 유초등 그 교주 논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중요하다고. 그럼 그런 것들을 약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진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요 종류 한 가지 쓰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원 방안은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좀 갈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논점은 다 중요한 개념들은 다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걸 내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손을 떠난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개념을 잘 소화시켜서 문제 맞게 활용하느냐 부분이고, 뭐 대학 교과서도 없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네 가지 영역이 다 출제됐죠. 교육과정, 교육평가 방법, 행정 골고루 출제됐습니다. 배점이 좀 뭔가 세분화됐고 이렇게 막 섞어서 출제해버리면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좀 시간, 그 제한된 시간에 서술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상 참 어렵게 느껴지면 뭔가 긴장이 되면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픈형 이런 이제 응용 오픈 문제가 많이 출제됐죠. 그 다음에 힌트, 아까처럼 힌트를 일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는 그걸 잘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힌트가 별로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핵심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학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시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특이사항인데 뭐 어쨌든 뭐 논점의 면에서는 제가 다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데, 이런 개념의 적용과 활용 부분에서 이제 아마 실력 차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경향, 작년에 이맘때 그 기출 해설할 때 내년에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체감상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23학년도 내년에는 이와 같은 유형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난이도도 비슷한 형태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강의 들으시면 안 되시겠죠. 저 만나지 마시고 내년에 학교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 주제입니다.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의고사로 여러 번 주제를 다뤘었죠, 그죠? 자, 이게 2점짜리입니다. 주제와 각 본문의 내용을 연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씩 논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논점 1번. 자, 교육과정 조직과 재구성 방안입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수직적 연계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대학 교과서에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과서에. 대학 교과서에는 대학 교과서에서 수직적 연계성을 다루는 교과서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루는 책에서도 학습자 측면에서 의의를 서술하고 있는 교재는 있는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걸 나보고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 연계성 개념을 잘 알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연계성만 물어봤으면 더 쉽죠. 근데 다시 한번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수직적 연계성의 개념은 뭐 제시문으로도 이미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적 연계성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미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뭐 이미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 그 개념에서 이제 학습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학습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수직적 연계성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은 참 희한하게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것은 이전 학습과 다음 학습이 서로 자연스럽게 잘 연계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교과 단원 간의 연결도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년 간에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급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급격하게 어려워진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그 수학의 어떤 영역과 수준이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수준이 어려워진다, 내용이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또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그러면 비슷하게 잘 맞물리면서 바로 그 1단원, 2단원 넘어가고 1학년, 2학년 넘어가고 4학년에서 다음 학년 학교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잘 맞물린다고 생각해 보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어려워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학습의 효율성.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학습의 효율성이 높으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직적 연계성은 학습의 효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학습자에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가 좀 적게 들여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해죠. 그죠?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게 되면 또 학습 동기가 높아지겠죠. 학습 동기가 유지된다든지 자신감이 생긴다든지 교육하는 그 힘, 교육력의 감소를 막고 학업 성취도를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다든지 우리 교과서 보면 학업 성취도 때문에 수직적 연계성 사례로 우리 교재에 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도 수직적 연계성 부분에서 갑자기 학생들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다룬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 다시 다르게 뒤집으면 수직적 연계성이 잘 만들어지면 그만큼 학생의 교육력을 감소를 방지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교관의 단원의 범위와 계열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 방법이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교관 내라는 거잖아. 하나. 두 번째 제한점은 범위다, 계열이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재구성.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와 교과 간에 들어가면 곤란하죠. 한 교과 안에서. 그 다음에 범위라고 하는 거,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거, 계열이라고 하는 건 학습의 순서죠. 요런 측면에서
재구성 방안 두 가지니까 첫 번째 교과 내 속에서 범위의 측면에서 재구성, 계열의 측면에서 재구성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했을 때도 대부분 이제 범위와 계열이에요. 계열. 중요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그 범위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폭이죠. 폭과 깊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끌고 오고 그 깊이를 어느 정도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계열은 또 순서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거는 첫 번째 총평관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그러니까 진단 평가를 하는데 총평관의 관점에서 진단 평가를 하는 거죠. 총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평가관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측정관, 쉽고 간결하다. 점수 매기는 거예요, 측정. 그다음 평가관, measurement, evaluation. 그다음에 assessment, assess. 이게 총평이죠. 사정한다. 인본주의 교육관에서 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총평이라는 관점이죠. 전체적으로 사정하고 우리 보통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학생 생활 기록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학생들을 평가하잖아요. 그게 총평이에요, 총평.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는 assessment. 이제 수업할 때 assess 영어로도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 관점. 진단평가할 때. 우리 진단평가할 때 보면 진단평가도 한번 모의고사로 출제했잖아요. 진단평가도 중요한 건데 진단평가를 바로 물어봤으면 더 쉬웠을 텐데 총평과는 섞어서 물어봐 버리니까 진단평가 나올 때 됐다 그러죠. 중요하다. 총평과를 섞어버리니까 진단평가할 때 한 부분을 진단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 부분들을 잘 진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가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니까 다시 말해서 뭘 물어보느냐 이거지 나한테 지금. 총평관의 관점에서 바라봐. 네가 총평관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사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학교 쪽에 학생들에서 사정해야 되잖아. 그럴 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실행 방안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진단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방법이니까 어떻게? 어떻게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애들을 진단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관찰, 면접, 생활기록부 많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투사적 방법도 있고 질적 평가, 양적 평가 그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괄 평가에서 학생 간 비교가 아닌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간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 규준지향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규준지향 평가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지. 규준 반대로 뒤집으면 준거지향. 준거지향은 목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다른 학생과 이제 비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한 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하면 자기 참조가 이제 준거가 되는 거죠. 그런 자기 참조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적용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대학 교과서에. 이런 것도 대학 교과서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가 않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과 캐리 중요하죠. 중요하고 뒷과 캐리 교수 전략 두 가지. 이거는 뭐 우리가 간의 교수 사태 관점에서도 설명했고 또 우리가 교수 전략이라 하는 것이 이제 뭐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전략 그리고 동기유발 전략, 뭐 내용 제시 전략 뭐 많습니다. 평가 전략 등등 그런 것 중에서 두 개만 서술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단순 단답식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고 암기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문제죠. 두 번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 고립감 해소를 위한 교사학습 활동이니까 고립감이니까 고립감 뒤집으면 사회적 활동,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수학습이 뭐냐 물어봤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그죠? 뭐 토의 토론, 협동학습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하니까 또 이제 테크놀로지가 뭐지 이렇게 그냥 기술이잖아요, 기술. 온라인 기술, 어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서 교수학습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라서 아마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학교 중심 연수. 이게 뭐냐 이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입니다. 학교 차원에서의 구체적 지원 방안, 요거는 좀 쉬웠을 거예요. 별개로 뭐 채점되는 것이니까. 뒤에 거 두 가지는 아마 점수를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번 논점은 이제 생각이 미치지 못했으면 뭐 엉뚱한 걸 썼을 것이고, 생각이 미쳤으면 뭐 어느 정도 서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연수, 이제 학교 계에 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체 연수가 있거든요. 자체 연수, 학교 자체에서 하는 연수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자,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학교 자체 특강이죠. 이게 학교 자체 특강, 이게 연수예요, 이게 지금. 연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주고, 선생님이 질문 받고 대답해주고, 이것도 교내 자율 연수 중에 하나예요. 교내 자율 연수. 이게 연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 어떤 특강을 한다든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연구 결과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연수입니다. 학교의 자체 연수. 이미 뭐 여기서 자체 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거나 그런 감각이 좀 약하신 선생님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평가, 교수 전략,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해서 소본결을 갖춰서 논하라 되고 되어 있죠.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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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부분.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논점입니다. 교육과정 파트죠. 여기서 주제가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고, 주요 논점은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와 교관의 재구성 방법, 범위와 계열의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김 교사가 이제 특강을 하고 나서 이제 송 교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송 교사가 계속 나오는데 송 교사만큼 얄미운 사람이 없었겠죠. 계속 송 교사 나오니까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야 하면서. 자, 보십시다. 그동안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까지 별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교과 간 통합이 아니다. 교과 간 통합. 이 얘기를 왜 했는가, 교과 간 통합.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과 간 통합도. 중요한데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 내에다 네. 여기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김 교사의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전 내용과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는 수직적 연계성이 중요한 것 같다.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고려해서 이걸 조정할 계획이다.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까요? 질문 하나, 첫 번째 수직적 연계성, 두 번째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과 내에서, 그죠? 교과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수직적 연계성이 뭐지 보면 첫 번째 앞에 배웠던 내용이 뒤에 배웠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니까, 바꿔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지금 1단원에서 어떤 수와 연산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 단원은 그거과 조금 더 그걸 기초로 해서 자연스럽게 위계적으로 연결된다면 어떤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유추가 가능해요. 그죠?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교육과정 재구성, 뭐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 모의고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교과 내다라는 거. 두 번째, 범위 측면에서 하나, 계열의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수직적 연계성, 앞에 그 설명한 그대로 주고죠. 제시문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그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시간과 노력이 좀 덜 들인다는 거죠. 갑자기 어려워져 버리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동기가 유지가 안 되고 동기가 저하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다시 뒤집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학습의 효과성도 보장이 되고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고 동기가 유지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근거를 설명해 주면서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이력이 높아진다? 교과 내용 간의 전이력은 높아지겠죠. 일상생활에서 전이력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에게 전이력보다는 교과 내용 간의 전이력이 높아진다.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전이력도.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런 예컨대 뭐 후속학습의 선행 요건이 되는 학습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중복을 방지하고 갑자기 비약한다든지 누락된다든지 이런 낙차가 크지 않다라든지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쉽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학습한다.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쭉 계열화되어 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다음 상호 관련성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자신감 유지되고 동기도 생기고 이 근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효율성, 자신감, 동기, 내용 간의 전이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 뒤에 있어요, 페이지. 이 배경 지식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범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의 폭과 깊이죠. 예, 폭과 깊이. 폭과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 개념이죠. 이 폭을 내가 어느 정도로 다룰 것인가? 뭐 교과목 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교과목 안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룰 것인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5개를 다룰 수도 있고 10개를 다룰 수도 있고, 우리가 문화로 하더라도 일주 중요한 국가의 문화만 다룰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다 다룰 수 있는 거고, 이게 폭이에요, 폭. 그 다음에 깊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도로 더 깊게 다룰 것인가? 수업 시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수업 시간 수가 늘어나면 깊게 다루는 거고, 수업 시간 수가 줄어들면 얕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폭과 깊이는 둘은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폭을 넓혀 해버리면 시간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고, 깊이가 얕아지는 것이고, 폭을 줄여버리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폭을 넓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은 깊이를 더 깊게 들어야 되는 내용도 있겠죠, 그죠? 약간 기초적이고 개괄적인 내용들은 가능하면 폭을 넓히고 깊이를 줄이고, 좀 심화된 내용은 폭을 줄이고 깊이를 더 깊게 들어야 돼. 이렇게 약간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폭과 깊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어느 정도 폭으로 끌고 오고 시간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재구성해 줘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체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계열이라고 하는 순서죠.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라는 어떤 배우는 순서, 학습 순서, 가르치는 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서라고 해서는 단순하고 복잡한 거로 이런 식으로 연대기 순으로 간다든지 특정 개념의 아이디를 제시하되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심화 확대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순서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죠? 단원 안에서 순서를 변경하는 거.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중요한 순서. 계열성, 심화 확대라든지 순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범위의 개념과 계열의 개념, 두 가지 개념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순서라든지 폭과 깊이 이런 걸 끄집어내서 재구성하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오픈형 하실 때 개념부터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답안입니다. 본론 첫 번째 문단. 요거는 이제 주제와 연계성 부분이죠. 이제 양괄식으로 썼는데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교육을 내실로 하려면 교육 과정에 효과적인 조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 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서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두 가지 제시를 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학습의 효율성. 두 번째, 저쪽 해서 학습의 교육력 감소 방지, 학업 성취 수준의 향상, 자신감, 동기 유발, 내용 간의 전이, 뭐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율을 조정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범위의 측면에서 서술해 줘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과 깊이를 결정한다. 두 번째 순서로 생각해야 되겠죠. 계율성. 그 내용이 이 뽑아낸 내용이 이제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또는 아이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습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쉬운 것에서 어려운 식으로 순서를 조정한다. 뭐 순서가 순서죠.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평가 파트. 참 어려웠다라고 생각 듭니다. 여러 개념들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 자, 김 교사가 이제 특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제가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을 보내드릴 테니 보시고 다음에 얘기해요. 왜 다음에 얘기하라고 그러지?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런데 교육활동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학기 초에 진단은, 자, 학기 초에는 진단 평가를 하죠. 그죠? 학기 초에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어떻게 학생들이 진단하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총평의 관점, 어세스먼트죠. 총평관, 어세스먼트. 총평관의 관점에서 진단해 보려고 한다. 총평, 얘가 이제 이렇게 반영돼서 진단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그 수업 시작 전에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어떤 수준을 갖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특성이나 수준은 종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진단평가할 때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관찰, 면접, 여러 가지 도구들 다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인지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영역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진단평가. 사실 그런 것들이 총평하는 관점이 반영되는 거죠. 진단평가를 하는데 한 일부 예컨대 뭐 지적인 측면에서만 진단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진단할 때는 종합적인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총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총평은 인간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정하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총평하는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 이제 평가를 끝나면 보통 점수가 나오겠죠.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 비교를 하지 않으니 이거 안 한다. 학기 말, 이번엔 학기 말입니다.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학기 말 고사를 보겠다는 거죠. 학기 말 평가, 총괄평가죠. 총괄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괄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들을 해석하자. 그러니까 학기 말에 이제 시험 보면 애들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평가 결과, 그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그때 해석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 간 비교해서 해석하지 말라. 비교한다는 말은 이게 규준 지향 평가를 하겠다는 기준, 상대평가. 이 반대를 뒤집으면 준거 지향 평가한다든지 학생과 학생 사이가 아니라 학생 자체니까 자기 참조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가지. 이때 이제 응용해야지. 그래서 교과서, 대학 교과서 있으니까 대학 교과서 없어요. 그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단 아까 첫 번째 교육과정도 그렇지만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교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잘 이해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항상 활용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보십시다. 총평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죠. 총평이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인격 평가다. 그래서 전인격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기 초 학생 진단을 위한 실행방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인가? 관찰법을 할 수도 있고요. 면접할 수도 있고
행동기록부, 근데 생활기록부죠, 그죠? 전학년의 어떤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심도적 측면, 뭐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 전반적으로 하나씩 설명도 돼요. 관찰, 면접 설명이죠. 생활기록부 활용한다 등등 하나씩 설명해도 되고, 양적 평가를 한다, 질적 평가를 한다. 우리 질적 평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양적 평가는 주로 지적인 영역을 측정할 때 양적 평가를 하죠. 객관적인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양적 평가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질적 평가도 해줘야 되는데, 질적 평가는 수량화하기 어려운 정의적이거나 심동적 영역을 평가할 때는 질적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 함께. 그 다음에 투사적 방법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역할놀이, 자유연상 등을 사용해서, 이건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 자기 보고, 자기 보고, 자기 평가 등등을 활용해서 그 학생의 이제 종합적인 측면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뭐 적성 검사, 표준화된 검사 있잖아. 표준화 검사, 적성 검사, 표준화 적성 검사, 표준화 IQ 검사, 표준화 상황 검사, 수행 평가 방법 등도 활용되고 있고요. 또 총평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까지, 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하자라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수행평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수행의 과정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는 과정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학기 초에 이제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제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학습 중에 해버리면 학기 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활용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허용답안, 요거는 네 번째 약간 허용답안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어려운 거는 실행 방안이 뭐지? 이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떻게 진단할래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진단할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그 다양한 도구를 설명해 달라 이거죠. 자, 총괄평가입니다. 총괄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가 결과의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원점수가 있죠. 원점수는 로어 스코어입니다. 원점수는 점수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점수 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점수라 그래. 원점수, 로어 스코어. 그 점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줘. 해석해줄 때 이제 그 점수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의미. 우리가 기준평가라든지 중급지향 평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평가, 중급지향 평가는 똑같아. 시험은 똑같다. 똑같은 시험지 갖고 평가하는데, 예컨대 70점 나왔을 때 70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지향 평가가 될 수 있고 중급지향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어떤 시험, 뭐 영어 시험이다. 어떤 시험에서 이제 받은 점수가 70점이다. 70점. 이 70점이라는 점수를, 이게 이제 원점수죠, 원점수.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다른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준지향평가, 중급지향평가. 이거 70점 받는 애들을 줄 세우게 해버리면 기준지향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취 표준을 근거로 해서, 최소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버리면 중급지향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네가 지난번 점수하고 비교해버리면 성장지향 평가가 되는 거죠. 네 IQ에 비해서 이 점수를 비교해버리면 능력지향이 되는 거죠. 네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수를 비교하면 노력지향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틀이, 첫 번째 기준지향이 있죠. 이 점수를 다른 학생의 점수와 비교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교할 때 평균을 갖고 보통 비교하죠. 평균.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시험의 평균 점수가 80점이었다. 80점이었다면 이 점수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학생은 낮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거죠. 낮은 성적이다. 60점이었다? 그럼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준거지향이죠. 이거는 준거, 성취 기준, 성취 표준.
최저 성취 기준, 성취 표준이 예컨대 최저 성취 표준이 또는 성취 기준이 80점이다. 80점이면 그 최저 성취 표준에 비춰서 봤을 때 이 학생의 점수는 낮은 점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예, 평균 그 성취 기준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도달하지 못했다. 예, 그다음에 성장 지향, 예, 과거 성취도에 비춰서 이 학생의 점수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해서 과거 어떤 시험에 그 영어 시험의 점수가 과거 점수가 50점이었다. 이번에 70점 받았다. 이거는 요 70점 의미가 상당히 매우 높은 성적을 의미한다. 능력 지향. 예컨대 이 친구의 IQ가 145다. 145인데 시험 점수가 70점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의 능력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노력 지향 평가. 매우 노력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점수가 70점이 나왔다. 그럼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낮은 점수,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어떤 점수 결과, 어떤 평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의미를 지니려면 그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 그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이 뭐냐? 해석 기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아까 제시문에서 약간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 힌트만 잘 활용하셔도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 교과서에 있는 거는 제가 제 교재에 이미 충분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유연하게 사고하고 정말 정교하게 이해한 다음에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답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양괄식으로 서술했는데 두 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양괄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평가의 방안과 결과 해석에 대한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도 교육의 내실화에 필수적이다. 송 교사가 언급한 총평은 인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인격 평가이다. 총평의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답을 쓰는 거죠. 총평의 관점에서 학기 초 학생을 진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양적 평가, 질적 평가 등을 활용해서 학생을 진단하고 그 진단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겠죠. 그 증거가 그 학생 특성에 합치되는지 합치성을 검토하고 판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안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관찰법을 써도 되고 하나, 둘째 면접을 한다 이거 써도 되고 뭐 학생 생활 기록부 본다 이거 써도 되고 하나씩 써도 돼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제가 집어넣은 건데. 그다음 두 번째 뭐 자기 보고를 하도록 한다, 역할놀이 한다 등이 투사적 방법이죠. 이걸 활용해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평가 도구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두 개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편 송교사가 학기 말 평가에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첫 번째, 준거지향 해석하자. 준거지향. 이유까지 함께 제시해 줘야 됩니다. 준거지향을 해야지 그 준거에 비춰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성취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거지향 평가를 하는 것은 이 친구가 그 최저 성취 기준에 비춰서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규준지향 평가를 한다면 이 친구가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상대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게 이유라니까. 그게 이유. 이거는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이게 이유인 거죠. 성취 정도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 두 번째, 성장지향 해석을 할 수 있다. 성장지향, 능력지향, 노력지향 다 됩니다. 성장지향 해석은 과거 성취도에 비춰서 과거에 네가 몇 점 받았냐, 이번에 받은 점수가 몇 점인가, 이거를 같이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장 정도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성장지향 평가고, 능력의 발휘 정도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능력지향 평가고, 노력의 정도와 점수와 비교해서 노력의 정도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노력지향 평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 간단한 것이니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뒷과 캐리 부분하고 이제 온라인 학습의 고립감 해소 방안이고요. 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데 뒷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적용해 보려고 한다.
이 모형의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 중이에요. 좋은 전략을 찾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이거 교수 D과 캐리는 첫 번째 하는 게 교수 목적 설정부터 하죠. 목적 설정한 다음에 교수 분석하죠. 과제 분석하고 학습자와 환경 분석하고 요걸 토대로 해서 교수 수행 목표를 이제 명세하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교수 전략. 그 교수 전략은 많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고, 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것이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고,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이고, 다양한 전략. 수업 전에는 뭘 하고, 수업 중에는 뭘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두 가지만 서술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고, 교실 수업입니다. 교실 수업.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교실 수업도 전략 세워놓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더라. 오늘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일부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더라. 고립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게시판이 있어요. 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주는 거예요, 학생은. 우리가 웹 1.0, 2.0에 비춰본다면 웹 1.0 수준인 거예요. 그냥 사용자가, 그러니까 제작자가 어떤 정보를 만든 다음에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시해줘. 웹 1.0 수준을 넘어서서 웹 2.0 수준으로 가야 되겠죠.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고립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하는 데 효과를 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학습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립감 반대가 뭐냐? 쌍방향 상호작용이죠. 쌍방향 또는 사회적 활동, 학생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이런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거다. 테크놀로지 이런 온라인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함께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보십시다. 뭐 동기유발 전략, 내용 제시 전략, 연습과 피드백 전략, 추구활동 전략, 뭐 간단하게 하나씩만 써서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교수 전, 그 다음에 교수 중에 정보, 학습 내용 제시, 학습자 참여 방안, 시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추후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뭐 서술해도 되고요. 하나만 서술해도 되고요.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온라인 토의 토론. 이제 어떤 이제 테크놀로지 활용할 것인가? 줌도 있고, SNS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했던 SNS 트위터, 이제 카카오톡,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SNS라든지 토론 게시판, 화상, 대화창, 채팅창, 이런 거 통해서 이제 토의 토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협동학습 똑같죠. 그죠? 줌, 뭐 패들렛, 뭐 구글 독스를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든지 단체 채팅방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 카톡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중복하지 않도록, 또 똑같이 중복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중복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팀 프로젝트도 어떻습니까?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함께. 사회적 활동, 쌍방향,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 다음에 온라인 질의응답, 선생님과 학생하고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준점은 함께,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수 활동이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은 조금 이제 허용 답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수 활동이 아니거든요. 교수 학습 활동이. 그러니까 학습 내용에 대해서 상담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상담한다 그러면 조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허용 답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용 설명만 잘해주시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자, 4번 보도록 하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 개발에 관해서도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
뒷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에 근거할 때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첫째,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서술했는데 한 가지씩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이렇다. 두 번째, 저렇더라. 한편 온라인 수업이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사적 활동, 온라인 토의 토론, 줌이나 SNS 테크놀로지 활용하자, 온라인 협동학습, 패들렛이라든지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자 등등.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육 행정이죠. 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활용할게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좋다. 선생님들 간 활발한 정보 공유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 특강한 김교사,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간에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협력해서 배우자는 거죠. 배우자. 정보만 공유하지 말고 거기 더 나가서 협력해서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 그 학교 중심 연수가 뭐냐? 하나,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십시다. 자, 학교 중심 연수입니다. 자체 연수다 그러죠. 자체 연수.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교내 자율장학도 연수 중에 하나예요. 교내 자율장학. 교내 자율장학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내 자율장학 하면 떠오르는 게 임상, 자기, 동료, 약식장학. 약식장학은 좀 그런데 임상, 동료, 자기장학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임상, 동료, 자기, 약식장학에다 하나 더 추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체 연수. 자체 연수가 바로 학교 중심 연수예요. 학교 중심 연수. 근데 자체 연수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율장학.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람 뭐 수업장학,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이런 결과물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함께 협의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대표적인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것도 연수예요, 연수. 그리고 컨설팅 장학을 활용한다든지 연구 수업을 해본다든지 교과 연구회 이런 학습 조직들 있죠. 교과 연구회, 동학년 협의회, 직원 연수, 전달 강습, 뭐 중요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이번쯤에 감염병 있다 그러면 이런 감염병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연수죠. 자체사는 다양하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제시해달라 하나만.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에서 지원 방안입니다. 학교 연수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왜 연수를 받아들이는지 모르는 뭐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하는 연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용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 구색 맞추기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연수 내용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 참여해 보면 별로 도움을 받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앉아서 시간 때우기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슬슬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요구하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그 필요 요구로 충족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학교 자체 연수한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들은 뭘 요구하고 뭘 필요한지 그에 맞춰서 연수 프로그램, 연수 내용을 개발해주고 안내주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자. 타율적으로 막 강요해서 연수 시간이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율적인 연수 풍토를 조성해 준다든지 교과 연구회도 학교 중심 연수 중에 하나죠. 교과 연구회 단위 학교의 자율 연수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직능별로 나눠서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연수 풍토를 형성한다든지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함께 공유하고 학습한다든지 또 행정적, 재정적, 물질적 지원 체제, 연수하려면 연수 공간이 필요하겠죠. 뭐 정부적 학습 공동체였다, 뭐 교과 연구회다 그러면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 정책이라든지 행정적, 물질적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자, 그런 등등. 이건 되게 많죠. 많기 때문에 이런 범주 안에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얘기 다 선생님 제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여기다 썼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문적 학습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원하는 것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것만 달랑 쓸 건 아니죠. 그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가능해요. 예. 자, 답안입니다. 교사 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학교 중심의 연수가 활성화되면 교육이 한층 내실화될 수 있다.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에는 수업 장악, 동료 장악 등의 결과를 자체 연수 때 발표하는 교내 자율장악이나 연구 수업,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등이 있다. 하나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활성화시키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 방안 첫째,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둘째 저런 것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과 결론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서론 결론은 뭐 시간 안 걸리죠, 그죠? 뭐 1분 안에 뭐 30초, 그죠? 30초 끝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었던 그런 것들 틀 속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최근 주제가 중시되고 있다, 그죠? 주제가 교육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 그다음 교사는 논점 1번, 2번, 3번, 4번 등에 대해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뭐 세 가지 패턴이면 끝나죠, 그죠? 결론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결론 쓸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평상시 했던 대로 그냥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죠. 하나씩 요약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든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거의 뭐 이렇게 첫 번째 전체 주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1, 2, 3, 4번 논점에 대해서 열심히 뭐 서로 뭐 어떻게 하자. 그다음에 전망 간단하게 여기 할 시간 없으면 앞에까지 이렇게 두 문장 정도 또는 세 문장 정도 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어쨌든 뭐 시험이 끝났어. 약간 홀바분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교차할 텐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거 가지고 뭐 다시 생각하고 감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점수가 어떤 점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하늘에 맡기고 점수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예상 점수 나름대로 예상 채점해보고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2차 들어가는 거예요. 2차. 해봤자 우리가 결과는 12월 말에 나오는 거니까 한 달 정도 남아있죠. 한 달 동안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내년 준비한다? 한 달 동안에? 안 되죠. 준비가 안 돼요. 왜? 마음이 아픈데 그게 준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냥 보낼 바에는 차라리 그냥 2차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떨어져도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면 내년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임용시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12월 한 달 동안 2차 준비 바짝 해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년 안 돼도 다음 학년도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합격하면 바로 달려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2차 준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뒤에 15분 휴식하고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